K2 전차가 비르샤바 퍼레이드의 스타입니다. 에이브람스가 아니라 한국의 K2 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탱크입니다. 폴란드 매체 지에닉. 폴란드 매체 지에닉은 이번 폴란드 육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K2 전차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K2 전차는 2014년부터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10전차를 제외하고 21세기에 설계된 유일한 전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폴란드 북동부에서 작전하기가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15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한 K2는 적의 장갑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소프트킬 능동 보호 시스템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하드킬 시스템도 장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는 K2 전차는 가장 최신식 전차로 미국의 명품 전차라 불리는 에이브람스보다 가격이 비싼 탱크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는 이번 퍼레이드에 총 14대의 K2 전차가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14대의 장비는 바르토자이스, 바어토시스, 제20 기계화 여단에서 가져왔는데 이 부대는 대한민국에서 인도받은 전차로 재무장한 최초의 부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28대가 이미 폴란드에 도착했고 2025년까지 180대의 전차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노티지의 다에스트는 이탈리아가 폴란드군의 기갑 전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탈리아는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성토했습니다. 이탈리아는 2015년에 레오파드 2를 현대화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총 142대의 전차가 업그레이드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24대만 개량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200대의 자국산 아리에테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50대만 가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는 현대화는커녕 구식 전차의 가동이 가능한 전차도 적어 형편없는 기갑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미국 에이브람스 외에도 한국산 K2 전차가 있다면서 K2 전차는 전투 능력과 기술 발전으로 찬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매체는 부러운 듯 곧 1000대의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퍼레이드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보란듯이 14대의 K2 전차를 등장시켰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의 현지 수출형 모델인 K2PL 기반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공동 개발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미 이탈리아는 제안을 수락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스페인은 답변을 기다리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차세대 전차 개발에 독일과 프랑스가 완력 다툼을 하고 있는 사이 폴란드와 함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 개발에서 제외되자 2년 전부터 반독일 전선을 구축해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K2PL이 차세대 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K2를 기반으로 한 차기 전차가 개발된다면 현대로템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방산 시장을 독식하려는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퍼레이드의 마지막을 K9 자주포가 장식했는데 프랑스는 최근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디펜스 루마니아는 프랑스 군사전 문헌론이 루마니아 자주포 구매 사업에 K9 자주포 말고도 프랑스 카이사르 자주포가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90물을 1조 5천억 원에 구입한다고 보도되었는데 프랑스는 원래 루마니아는 프랑스산을 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한국산과 같이 카이사르 자주포를 단 14개월 만에 인도할 수 있다고 했고 또한 프랑스군이 최근 에이글 임무의 일환으로 이미 4대의 카이사르 자주포를 루마니아에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국방부는 자주포를 카이사르가 쓰는 차류형이 아닌 궤도형 자주포라고 못 박으면서 카이사르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이러한 결정이 프랑스에게는 아쉽겠지만 일각에서 루마니아는 처음부터 K9 자주포를 구매하려 했고 카이사르는 안중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K9 자주포와 카이사르 자주포를 비교하는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 카이사르가 어렵게 한 발 쏠 동만 K9 자주포는 3발을 쏘고 이미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K9 자주포는 짐승이라면서 한 해외 네티즌은 21세기 자주포 2종의 준비태세 속도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해외 네티즌이 이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분쟁 시 인도 K9 1071 파키스탄 40기 상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
인도 무패, 파키스탄 36패. 인도는 그 후 100대 이상의 K9을 주문했습니다. 이 글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농담에 가까웠지만 실제로 교전이 벌어졌고 인도가 가진 K9 자주포가 엄청난 위력을 낸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가 끝나고 유럽 각국의 보도와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중에 한국 방산의 유럽 시장 진입을 견제하는 독일과 한국의 방산 수출을 부러워하는 일본은 자국 보도에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영상이나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만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번에 폴란드가 군사 퍼레이드를 한 가장 큰 목적이 적국 러시아들 보라고 한 것이었는데 러시아 언론이 퍼레이드하기 전 K2 전차에 대한 보도를 내놔서 주목받았습니다. 러시아 매체 누스 아우유는 지난 13일 폴란드는 한국산 K2 탱크를 살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인을 놀라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밀리터리 위치 미국판이 폴란드 지도부가 한국의 K2 전차를 얻기 위해서 노후화된 전차를 일부러 폐기하려고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2 전차의 성능을 나열하면서 굉장하다는 듯 말하면서도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다니엘 구르가 나토 동맹국의 장비와 호환되지 않는 한국 전차의 구매가 나토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고 접했습니다. 구르는 바르샤바가 또 다른 공급망을 만들어서 K2와 다른 나토 전투 시스템의 상호작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산 K2 전차는 나토와 호환이 가능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최단기에 수입이 가능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에 폴란드가 대거 도입하고 이를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B. 에이브럼스가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메데 한국 방위 산업에 의한 나토 무장은 러시아엔 끔찍한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육상장비 생산은 나토군 호환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 가장 건실하다. 한국의 주력 전차인 K2 전차는 러시아와 나토 간 육상 전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지금 러시아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산 전차가 마치 나토와 호환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만큼 1000대를 도입한다는 폴란드나 이를 통해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된다는 소식이 러시아에겐 큰 두려움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에는 한국산 기갑 무기들 뿐만 아니라 유럽의 하늘에 최초로 한국산 경전투기 FA-52선을 보였습니다. FA-50은 그동안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 항공업체의 전유물이었던 유럽 항공시장의 국산 항공기를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해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FA-50을 최대 600대 수출하기 위해 민관군 원팀을 만들었고 이를 포함해 유럽과 전 세계 시장에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외에도 현지화 개량 및 현지 생산을 내걸고 있습니다. 에이전시 파트너스의 방위 항공우주 분석가인 사시 투사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가 앞으로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가 체결한 같은 공동생산 협정, 즉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정을 한국과 체결하기를 원할 것이다. 노르웨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성능과 군사 관계자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K2 흑표 대신 독일 레오파르트 1을 선택한 역풍이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여간 진행된 노르웨이의 시험 평가 단계에서 우리 K2는 성능부터 신뢰도, 가격 등 모든 면에서 레오파르트 1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노르웨이는 결국 독일의 정치적, 경제적 압박에 못 이겨 레오파르트 1을 선정하는 희대의 오판을 저질렀습니다.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은 대한민국보다 노르웨이 내부에서 더 큰 논란이 될 정도였는데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해진 줄만 알았던 노르웨이의 레오파르트 2 도입 논란에 다시 한번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 측에서 독일과의 계약 옵션 중 하나이던 레오파르트 2 추가 도입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인데요. 그도 그럴 게 잠재적 수요가 폭발하면서 레오파르트 2의 가격 인상은 이미 예정된 일이나 다름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르웨이가 추가 도입을 취소했다는 건 금액 인상 전에 레오파르트 1을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더군다나 레오파르트 2의 가격은
동급 대비 비싼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하지만 주변국의 상황을 돌아보면 노르웨이의 결점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노르웨이의 판단은 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을 되돌리려는 최후의 몸부림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은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노르웨이의 의중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노르웨이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은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처음과 끝 모두 엉망인 사업이었던 셈인데요. 특히 노르웨이군 내부 고위층은 처음부터 강력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예 전차 도입 사업 자체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노르웨이군 총사령관인 에이릭 크리스토페르센 대장은 지금 노르웨이에 필요한 건 전차가 아닌 미사일이라며 다연장 로켓이나 공격 헬기 등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소극적인 방어용 무기 체계가 아니라 선제 공격이 가능한 적극적인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춰서 러시아나 벨라루스가 위험한 생각을 품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이 곧 최선의 방어라는 격언과도 일맥상통인데요. 심지어 전차를 새로 도입하는 건 기동성과 화력이 아닌 방어 따위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며 매우 급진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반면 외교적 긴장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노르웨이 정치권은 군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을 밀어붙였는데요. 당시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전차 구매 프로그램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고 계획도 변경될 일 없다 라면서 매우 강경한 자세를 고집했습니다. 결국 상황이 악화일로로 빠져들자 먼저 물러선 건 노르웨이 군부였습니다. 전차 도입 반대 여론을 주도한 크리스토페르센 총사령관이 꼭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면 대한민국 K2 흑표가 최선의 선택이다 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이고하는 태도를 취한 건데요. 폴란드의 사례로 대한민국의 납기 능력이 밝혀지기 전에도 크리스토페르센 총사령관은 무기체계 생산 능력이 우수한 대한민국의 K2를 도입해야 남은 예산과 시간으로 다연장로켓과 공격헬기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놀라운 성견지명을 말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아시다시피 노르웨이 정부는 최선이 아닌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K2 흑표의 성능, 가격, 남기 속도 등 모든 면이 노르웨이의 안보 상황에 최적이었고 심지어 경쟁 기종인 네오파르트 2를 한참이나 앞섰음에도 끝내 독일을 선택한 건데요. 당연히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 노르웨이 내부는 상당히 반발했습니다. 지난 2월 방한한 마수드 가리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은 성능이 아닌 동맹국 간의 국방협력 중요성 때문이었다 라며 매우 노골적으로 정치적 이유로 독일 네오파르트 2를 선택했다고 밝혔는데요.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 또한 노르웨이 천연가스에 대한 독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하며 K2 흑표의 기술적, 유지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유럽 내에서 생산 기지를 둔 만큼 독일 전차의 유일한 장점이라 여겨졌던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대한민국과 K2 흑표가 독일 네오파르트 2를 한 수 앞섰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국회의장이 나서 공공연히 정치적,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발언할 만큼 모든 면에서 미달인 네오파르트 2를 선택한 것입니다.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노르웨이 요나스 가르스텔의 총리조차 자국 국방포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노르웨이와 독일의 안보 정책에 대한 논쟁을 더욱 감화했다. 우리는 한국의 전차가 더욱 질이 좋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사업에선 독일을 선택했다 라고 발언할 정도니 말 다했는데요. 안보의 정치와 경제 문제가 발을 기밀기 시작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아닌 이해관계가 주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노르웨이에는 사달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는 네오파르트 2 추가 도입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구매 계약 당시 독일과 체결했던 18대 물량 추가 도입 조항을 포기하기로 한 건데요. 독일에서 7터부터 8월을 기점으로 네오파르트 2의 가격을 민상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사실상 민상 전 가격으로 네오파르트 2를 구매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셈입니다. 현재 운용 물량을 기준으로 노르웨이가 보유한 주력 전차가 네오파르트 2A4 노 36대, 비축 물량 16대가 고작이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인데요. 문제는 결국 납품이었습니다. 노르웨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독일은 네오파르트 2를 2026년부터 2031년까지 1년에 10대씩 총 54대를 인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계획일 뿐 실제 납품 밀정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전문가는
그동안 보여준 독일의 처참한 물자 생산 능력을 고려하면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대한민국이 폴란드와의 계약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28대의 K2 흑표를 인도했고 2024년까지 56대, 2025년까지 96대를 인도할 예정인 것과 비교하면 독일의 전차 생산 능력은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은 독일이 간신히 첫 인도를 시작하는 것보다 1년이나 앞서 예정의 2배에 가까운 물량을 인도할 수 있는 셈인데요. 성능도 떨어지고 비싸기만 한 데다 언제 인도될지 기약도 할 수 없는 레오파르트를 도입한 노르웨이는 결국 모든 예산을 소모해 당분간 더 이상의 전력 증가는 어려운 실정이 돼버렸습니다. 당연히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 중이라는 건 아직 해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문제인데요. 구식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업그레이드하려다 부품 비용 문제로 차라리 새 전차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걸 고려하면 최신 사양인 레오파르트 2A8 유지 비용은 전문가들조차 쉽사리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능도 떨어지고 유지보수가 버거운 수준인데다 언제 인도될지 기약도 할 수 없는 레오파르트 2를 도입하는 노르웨이는 결국 모든 예산을 소모한 채 당분간 크리스토페르센 총사령관이 주장했던 다면장 로켓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적잖이 배가 아플 것 같은데요. 특히 비슷한 만보 상황인 폴란드들 보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폴란드의 지원 총액은 전체 기준 5위인데요. 그러나 GDP 대비 지원 금액의 비율로만 따지면 오히려 폴란드 지원 규모가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심전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일례로 폴란드는 보유 중이던 레오파르트 236대 전량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폴란드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차를 넘기겠다는 의미인데요.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 해도 군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정입니다. 당연히 이는 폴란드가 따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바로 K2 흑표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와 정반대의 상황인데요. 재밌는 건 그 차이를 만든 게 대한민국을 선택했느냐, 독일을 선택했느냐, 정말 그 딱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한폴 방산 계약이 체결되기 전만 해도 폴란드는 보유하고 있던 레오파르트 2PL을 독일에 의뢰해 대대적으로 현대화 개량할 계획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PL이 노르웨이가 보유하고 있던 레오파르트 2A4와 비슷한 성능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두 나라의 상황이 상당히 유사했던 건데요. 레오파르트 2PL 개량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경악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초 폴란드가 전차 개량 사업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약 3,3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자신들이 유일무이한 대안이라고 착각한 독일은 얼마 후 비용을 4,785억 원으로 올렸고 급기야 7,600억 원까지 덤터기를 씌웠습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감지를 부렸던 건데요. 노르웨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정도 개량 비용이면 차라리 신형 전차들 구매하는 게 저렴합니다. 더군다나 레오파르트 2는 이미 모태가 되는 기체가 1970년대 양산을 시작한 구닥다리 전차입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연구 개념이 반세기 전의 물건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일부 레오파르트 2 개량을 진행했지만 결과물은 형편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물량에서는 차체의 균열이 발생할 정도였는데요.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폴란드는 빠르게 레오파르트를 손절하고 한국에 K2를 도입했는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것입니다. 최근 벨라루스에 주둔 중인 바그너 그룹이 수바우키 회랑을 공격하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고 있습니다. 수바우키 회랑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연결하는 65km 폭의 지대로 러시아의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분리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지역이 바그너 그룹에게 점령당하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연결이 차단되어 폴란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안보적 위기 상황과 별개로 폴란드 군 수뇌부는 올 테면 와보라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신감의 근원이 바로 폴란드의 제16기 개화사단, 제1기 가벼단, 제18기 개화사단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대한민국의 K2 흑표, K9 자주포가 우선 배치된 여기에 더해 폴란드는 제1기 갑사단을 중심으로 K2 흑표의 저렴한 가격 덕분에 추가 도입할 수 있었던
총 288문의 천무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K239 천무 발사대와 폴란드의 8X8 옐츠 전술 차량을 결합한 일명 호마르케이는 이니 체계 통합 연구를 마무리 지은 것도 모자라 폴란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인도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크리스토페르센 총사령관의 주장대로라면 폴란드가 K2 흑표, K9 자주포 같은 방어 전력에 이어 호마르케이라는 압도적인 공세 전력을 확보한 셈입니다. 남패불감의 처지에 놓인 노르웨이로서는 속이 좀 쓰릴 텐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노르웨이가 이번에야말로 천무 등 장거리 타격 수단을 도입하기 위해 레오파르트 2 추가 도입을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렸다는 건데요. 과연 노르웨이는 위태로운 안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앞날이 주목됩니다. 최근 KF-21 개발에 참여한 국내 고위 관계자의 한 발언이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악의적인 비방을 수도 없이 틀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력을 무시하는 해외 전문가 혹은 우리의 비약적인 성장을 시기하는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이 근거도 없는 헛소문을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날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KF-21의 모든 시제기가 다양한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심지어 조기 양산까지 눈앞으로 다가오자 이른바 안티들까지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감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하루가 멀다고 개발 현황을 대서득필하며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KF-21이 돌풍을 놀고 올 것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그것도 개발을 주관한 KAI에서 KF-21이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는 고백을 해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KF-21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최근 들여 국내보다 해외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야말로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뛰어남은 스스로 내세우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는 고사성어가 떠오르는데요. 특히 조기 양산까지 검토 중인 시점에서 해외 군사 전문 매체와 전문가들이 KF-21이라는 한 이슈를 놓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선 의외로 큰 관심을 보이는 곳은 체코입니다. 유립중앙부에 위치한 체코는 2024년까지 2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군사장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전투기입니다. 현재 체코는 스웨덴에 연간 1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며 층 14대의 JAS-39 그리펜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군을 운용 중입니다. 늘 안보 위협을 달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구조인데요. 더군다나 이 계약은 2027년 만료 예정입니다. 최악의 경우 최고 시속 936km를 간신히 넘기는 아음속 경공격기 L-159 24대로 영공을 지켜야 하는 최악의 안보 참사가 벌어질 지경인데요. 그나마 최근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매하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도입 시기는 여전히 미정입니다. 결국 체코 입장에서는 그리펜 임대 계약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미드라이급의 전투기 보유가 절실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체코가 가장 열광하고 있는 나라가 다를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실제로 야나 체르노바 체코 국방장관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체코군 현대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라며 방안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폴란드의 사례가 체코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며 대한민국은 유럽의 최중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체코는 특히 KF-21에 대한 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체코의 유력 군사 전문 매체는 향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이 F-35와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KF-21이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동넘적으로 4.5세대라는 한계가 뚜렷한 이상 현존하는 최고의 5세대 스텔스기인 F-35와의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평가는 다소 과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체코 매체의 설명을 들어보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5세대 스텔스기 시장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F-35는 사실상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이 아니면 도입할 엄두조차 낼 수 없고 설령 구매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내정 간섭 수준의 매우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F-35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갖는 최대 불만 중 하나인데요. 수리나 운용은 당연하고 심한 경우
외부 공개조차 미국의 참견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시장 독점이라는 권력을 휘두르며 소위 말하는 감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미국의 갑질은 세계 각국이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기가 시장에 폴리기 시작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일장춘몽에 불과한데요. 체코의 군사 전문 매체는 그중에서도 성능과 가격 면에서 KF-21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수의 전문가가 동의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심지어 미국 내 군사 전문가를 조차 F-35의 과도한 개발비와 운용 유지비를 이유로 틀며 KF-21이 차세대 5세대 스텔스기 중 가장 위협적인 대항마가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국영방위산업 항공기업인 HAL의 주관으로 5세대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 AMCA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전장 17.2m, 전폭 10.6m, 전고 4.2m, 최고 속도 마하 1.8,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5톤으로 엔진까지 F414 기반이라 전체적인 재원이 KF-21과 상당히 음사합니다. 다만 인도는 AMCA를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 개발하여 공중 우세는 물론 폭격, 정찰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재밌는 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AMCA의 개발 총예산이 1,500억 루피, 한화 약 2조 3,500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개발 비용이 꼭 성능과 직결된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2조 원은 너무하다 싶을 만큼 적은 금액인데요. KF-21이 개발비만 8조 8천억 원이 넘게 투입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아마 개발 비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수준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 AMCA는 이미 개발 기간이 13년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2025년 초도 비행, 2028년 실전 배치라는 두루뭉술한 윤곽만 공개할 뿐 어떠한 세부 일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 정부에서 5세대 스텔스기라고 떠벌리고 있지만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의 무기 생산 시스템과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 5세대 스텔스기 자체 개발은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려 AMCA가 F-35는 고사하고 중국의 J-20에 비교해도 스텔스를 비롯한 종합적인 성능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게다가 만에 하나 기술 실증용 시제기까지는 어찌어찌 성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도에는 첨단 전투기를 대량으로 양산할 군수산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난관부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KF-21을 잡겠다며 설치던 튀르키예의 TFX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튀르키예는 F-35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100기나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네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의 장기 독재와 친더 행보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하면서 급하게 TFX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시작부터 개발 사업이 삐걱대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영국과 스웨덴의 협력을 바탕으로 개발 중인 먹에 지난 3월에는 자역 지상활주 모습까지 공개했는데요. 그러나 TFX의 현실은 여전히 비행 엔진 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초 TFX 엔진 개발에 영국의 콜스로이스가 도움을 주기로 했지만 2019년부터 영국이 은근슬쩍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당장 상당한 기술적, 구조적 리스크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KF-21과 경쟁해볼 만하다는 차기 전투기들이 죄다 개발 과정에서부터 삼질 중이다 보니 저절로 KF-21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인도와 튀르키예가 유독 심한 경우긴 하지만 이 정도 난관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매우 일반적인 평균입니다. 계획된 일정을 완벽히 따르고 있음은 당연하고 한솔 더 떠 조기 양산까지 고려 중인 KF-21은 그야말로 이달하나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미국 구찌의 방산 항공기업 에이퓨지언의 CEO 벤스 힐더만은 5년 전만 해도 한국이 KF-21이 만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비웃었다라면서도 그러나 초도 비행과 연이은 시험 비행을 순조롭게 성공시키는 것을 보고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려먹었었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인터뷰를 통해 KF-21을 극찬한 정도입니다. 그나마 KF-21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내부 무장창이 없고 내부의 하드포인트에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식이라 5세대 스텔스기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모자라다는 건데요. 그러나 현재에도 일부분에서는 F-35를 뛰어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만큼 차후 내부 무장창 개량을 통해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한다면 F-35의 완벽한 대체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와 전문가들이 KF-21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5세대는 물론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것이라는 신뢰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처럼 투명한 개발 과정을 가지고 목표한 대로 결과물을 확실히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상황이 충격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KF-21 개발을 주관한 KI에서 KF-21은 완전한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은 건데요. 실제로 KAI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KF-21 블락 1은 부분 스텔스 적용, 블락 2에서 스텔스 기술 추가 적용, 그리고 블락 3에서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확보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다 정확히 말해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필요가 없다가 맞습니다. 많이들 스텔스라고 하면 레이더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레이더를 통해 비행 중인 조류와 비슷한 크기로 보이면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다라고 여겨질 뿐 실제로 레이더를 완벽히 속이는 건 불가능한데요. 더군다나 KF-21 정도의 중형 전투기 크기라면 인체 공학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설계 구조, 레이더를 받는 기체의 방향 등으로 시시각각 RCS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정면에서는 하늘을 나는 당구공 크기로 보일지라도 후면이나 측면에서는 실기체 크기 그대로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KF-21 블락 3를 위해 완전한 스텔스보다는 5.5터부터 6세대기에 더 가까운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동측 묠트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스텔스 성능으로 적진 근접 영역까지 침투하고 예초부터 작은 크기와 무인 운용으로 전 방향 안정적인 스텔스 구조 확보가 용이한 무인기를 지휘해 적의 심부를 타격하는 게 더 높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차피 적의 심부까지 침투할 필요가 없다면 어느 정도의 스텔스를 포기하더라도 차라리 인공지능에 기반한 무인 지휘 체계와 고성능 기동이 가능한 기체 구조, 보다 많은 무장 탑재를 추구하는데 훨씬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쯤이면 오히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데다 그만큼 가격까지 비싼 5세대 스텔스기로 적의 심부에 침투하는 이협적인 선택을 내리는 게 구식 기술로 여겨질 텐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KF-XX로 동용되는 차기 전투기 개발 사업까지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KF-21이 노후화된 F-4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면 KF-XX는 그 이상으로 F-16PBU, KF-16, F-15K를 대체할 대형 기종이 될 텐데요. KF-21이 스텔스기가 될 필요가 없다는 KAI의 발표는 블락 3의 소요 결정과 차후 KF-XX 프로그램 사업에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F-21 개발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대한민국은 전례 없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릴 KF-21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세계 최고의 전투기 탑4에 등극했습니다. 외신이 선정한 2023년 세계 최고의 전투기 탑10분 안에 KF-21 보라매가 당당하게 4위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일각에서 KF-21에 대해 항공우주기술 수준을 무시한 무리한 개발 일정이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것과 달리 KF-21은 해외 항공 전문 매체 에로타임과 선정하는 세계를 주름잡는 전투기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며 이런 우려들을 물식시켰습니다. 에로타임은 KF-21은 스텔스 기능, S의 레이더 시스템과 더불어 F-35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통합했다며 4.5세대와 5세대 전투기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고평가했습니다. 실제로도 KF-21은 정교한 레이더, 복잡한 무기 시스템 등 최첨단 기능을 탑재하면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전투기답게 5세대 전투기와 호환되는 기능들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런데 에로타임 0리터 선정한 세계 최고의 전투기 탑10분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점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중국 제22 KF-21보다 더 높은 2위를 기록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초의 5세대 전투기로 알려진 J-20은 F-22, Su-57과 경쟁하도록 설계됐는데 현재 중국은 이와 관련해 정확한 능력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번 결과도 검증되지 않은 중국이 자랑한 스펙 그대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중국이 자랑하던 J-22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한국의 KF-21에 안 되는 이유가 많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KF-21을 만든 한국 방산 기술력이 넘사벽일 수밖에 없는, 즉 중국 전투기보다 나은 이유들은 나열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많습니다. 가령 KF-21을 만든 KAI가 보라매를 설명할 때 4.5세대 전투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해외 방산업계에서는 5세대에 더 가까운 전투기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KF-21의 경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억제시킨 설계와 F-35에 사용된 일부 기술들이 적용되는 등 실제로 5세대 전투기와 호환되는 기능들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F-35 이외에 최근에 이르러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항공기가 없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KF-21이 최근에 개발된 전투기답게 최신식 성능을 탑재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방산 전문가들은 KF-21이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이곳저곳에서 주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KAI에 따르면 KF-21은 4세대 항공기보다 뛰어난 항공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고 레이더 저피탐으로 향상된 생존성을 가졌습니다. KF-21은 애초에 설계됐을 때 F-22 형상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는데 전형적인 스텔스 항공기의 형태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KF-21 역시 스텔스기로 개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기체로 지금도 뛰어난 저피탐성을 자랑하는데, 머지않은 미래의 KF-21에 대한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는 외부에 무장을 닫도록 돼 있지만 추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 전투기와 같이 무장을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KF-21 내부의 공간이 비워진 상태로 확장성을 가집니다. 이렇듯 내부 무장창과 보다 개선된 성능의 센서를 탑재하는 걸 목적으로 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탄생할 KF-21의 파생형은 진정한 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기에 부족함 없는 기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항공기의 생명은 무엇보다 엔진이 중요한데, 중국의 경우 러시아 엔진을 베껴 이를 중국산 전투기에 장착했는데 성능이 좋지 않은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런 사실을 중국도 알고 있는지 중국도 엔진과 관련해 세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대량 생산도 하지 않고 있는데, F-35 데이터를 해킹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진 스텔스기 J-20 또한 성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는 건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며 동시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데요. 하지만 이 어려운 일을 한국은 차근차근 진행하며 중국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은 미국산 F-414이지만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엔진 국산화를 위해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30%대 가량 국산 부품을 넣어 엔진 기술 도입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KF-21을 생산하게 될 즈음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F-21에 탑재될 엔진을 생산하는 등 국산화 비율이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보라매의 심장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대량 생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에 로키드 마틴 엔지니어들조차 KF-21을 보고 이건 기적과 같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앞서 F-35를 구매하면서 KAI에 파견된 로키드 마틴 기술자들은 KF-21 시제기 1호기의 최초 비행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한국이 정말 전투기를 개발할지 몰랐다며 엄청난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나라들이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이를 성공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한데,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국가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럴듯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한국은 전 세계로부터 전투기 제작 기술을 인정받은 건 물론 벌써부터 KF-21에 대해 엄청난 러브콜이 쏟아지는 등 대기표를 뽑아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KF-21이 스텔스 성능을 갖춘 현대적인 전투기인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최신 전투기인 미국의 5세대 전투기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리는 이유로 KF-21은 미국산 전투기처럼 100% 완벽한 스텔스 기능은 갖추지 못하지만 최신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다는 것, 다양한 미사일로 무장할 수 있다는 것 등 5세대 전투기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폴란드 사례를 볼 때 K2, K9, FA-50 등 다른 무기체계들과 함께 상대국의 패키지 D를 제한할 수 있는 방산 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KF-21의 수출이 더욱더 잘 될 수밖에 없는데요.
더구나 KF-21의 비행 성공으로 간접적으로 FA-50의 기술력도 검증받은 셈이라 앞으로도 한국의 방산 수출은 청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자 중국이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과 중국산 전투기 J-20의 개발 속도를 비교하는 영상을 몰리며 한국이 전투기를 빨리 개발할 수 있었던 건 대부분 미국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펼친 건데요. 실제로 한국은 KF-21 시제기 1터부터 6호기의 첫 비행이 무려 1년도 안 걸렸지만 중국의 주장과 달리 우리 방산 기술력으로 모두 이뤄낸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배 아팠던 중국은 KF-21 시제기 1터부터 6호기의 성공적인 비행 모습을 공개하며 일본군보다 비밀스러운 행동을 보이며 많은 걸 감추고 있다. 는 말도 안 되는 루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KF-21의 개발 속도가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J-20 시제기 첫 비행을 마치기까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정작 구체적인 성능과 스펙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건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 J-20을 개발하기 위해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겨우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거지로 개발한 탓에 J-20의 약점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은 1990년대에 도입한 러시아 수호이 27 전투기에 L-31F 엔진을 베껴 WS-10이라는 자체 엔진을 개발했는데 덩치가 크고 무거운 J-20을 개발하면서 최근 WS-15라는 엔진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터빈 과열, 고온 상태에서 엔진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WS-15 엔진을 탑재한 J-20의 시험 비행 영상을 공개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J-20의 자국산 에이스 레이더를 장착시켰지만 대공표적의 레이더 대역폭이 아닌 다른 대역폭의 전파에는 스텔스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한국의 놀라운 전투기 개발 속도를 인정할 수 없기에 시기 질투에 눈이 멀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F-35를 갖고 있지만 요격기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추가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성능 제한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중국 도발 시 우리는 KF-21로 중국 전투기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KF-21이 F-35보다 기동력과 가속력이 좋은 데다 25W급 지라갈륨 소자를 기반으로 한 AESA 레이더를 사용하는 등 J-20보다 탐지 범위가 2.5배나 더 높습니다. 실제로 J-20은 갈륨비소 소자를 사용하면서 탐지 범위가 10W가 한계라 KF-21은 J-20보다 먼저 저 멀리서 중국산 전투기들을 탐지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KF-21 미사일 한 방이면 J-20 전투기 요격은 쉬운 일인데 중국의 비아냥과 도발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한국이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